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5월 달력 앞에서 아찔한 분들 많으시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대박 사건. 말만 다르지 가장의 입장에선 다 같은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돈 나가는 날. 네.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결혼식은 왜 이리 많습니까? 월급보다 부조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어깨 무거운 가장의 날 하루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5월 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조영남 씨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조영남 씨가 벌써 올해로 80살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남다른 팔순잔치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조영남 씨의 그 팔순을 축하하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좀 눈에 띕니다. 어허? 죽을 때까지 산다. 뭔가 각오가 느껴지는 글귀인데요. 네. 조영남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모였고 와. 또 스스로를 축하하는 자축 무대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우와.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조영남 선생님의 팔순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저를 자꾸 여자로 보셔가지고 제대로 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조영남 선생님이 직접 축하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기. 파도를 가른 인도 땅 배처럼 그대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인데, 안진용 기자님, 와, 팔순잔치인데 무슨 디너쇼? 뭐 그런 느낌도 나요. 지금 대박 사건.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팔순잔치면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인데 오신 분들이 말하는 게 범상치가 않죠. 뭔데요? 저를 자꾸만 여자로 보세요. 60세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이게 평소 조영남 씨가 유머와 농담을 중시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된 말씀대로 디너쇼 같은 무대였는데 그러네요. 그 면면을 보면은 세시봉 멤버죠. 송창식, 김세환 씨부터 해서 김홍신 작가, 이용렬, 남궁옥 분, 전유성, 김학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총 출동해서 축하 무대를 했는데 무엇보다 야. 마지막 그대 그리고 나를 함께 부르는 모습 여기서만큼은 화합이 느껴졌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영상 보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참 조영남 씨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모두가 일단 너무 반가운 얼굴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이제 TV에서 못 뵀던 연예인분들도 보이고 네네. 근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누구보다 눈에 띄었던 건 조영남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날의 주인공인데 정말 여든 나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아직도 청춘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상당히 누가 저 많이 얼굴 여든이라 믿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밝고 좋아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영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정말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오히려 그 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여자친구도 더 많이 생긴다. 내가 여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이제 2번 결혼 생활을 하고 정리가 됐는데 네. 3번째 결혼을 꿈꾸는 듯한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하니까 네. 여기에 일침을 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명옥 씨인데요. 네네. 제발 부탁하는데 여든에 무슨 장가를 든다고 하냐. 결혼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정곡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옥 선생님이 아주 그냥 이 폐부를 찌르는 후벼 파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은 무슨 짓이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조영남 씨에겐 전혀 타격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조영남 씨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시잖아요. 네.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1914년도에 배우 윤여정 씨와 결혼을 해서 그때 두 아들을 얻었고요. 네네. 1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도에 18살 연하의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네. 2005년에 이혼을 했는데 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두 번째 결혼식은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네. 퍼포먼스라고 있어요. 미술에는 퍼포먼스 있죠. 행위 미술. 난 행위 미술로 결혼식 퍼포먼스를 하자. 이미 헤어진 둘째 부인한테 전화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기자들이 행위 미술을 이해를 못해. 개념을.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혼을 두 번 한 마당에 그걸 한 이유가 뭡니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 하는 욕망 때문에. 그분은 멋있는 그 면사포를 써본 적이 없잖아. 결혼식이라는 게 완성도 있게 하려면 주례, 사회, 축하 그래서 완벽한 결혼식이 된 거예요. 다 있었어요. 주례, 사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히트가 PD 한 20명이 쫙 나와서 레디 비밀 불렀는데 너무 근사했어 그때. 행위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언론인 정말 송구한데 안진영 기자님. 와, 근데 어쨌든 그걸 기획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자, 지금 방송을 보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의 결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와 이혼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혼 후에 결혼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결혼식 퍼포먼스, 실제 결혼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근데 행위 예술을 말씀하셨는데 행위 예술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게 행위 예술이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온 하객들도 이게 퍼포먼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진짜 결혼식인 줄 알고 친척들도 오고 축의금도 내길래 받았다고 하는데 어머나.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 거기에 참석한 이 지인들도 진짜 결혼식인 줄 알고 축의금을 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왜 조영남 씨를 보고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갔는데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조영남 씨라면 앞서 김영옥 씨가 제발 장가는 가지 마 그랬는데 세 번째 결혼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라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N번째. N번째. 왜 세 번째로 가둬놓으려고 하십니까? 충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신 네네네. 분. 저는 조영남 씨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야, 하는 맞아요. 운명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 운명을 진짜 즐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껏 정말 무한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러면서도 조영남 씨 의외로 본인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아, 오시죠. 뭘까요, 네? 그럼 요즘에 제일 재밌는 건 뭐세요? 그러면 제일 꽂혀 있는 재밌는 거. 거는 여친 만나는 거. 만나서 쇼핑 가고 영화 가고. 지금 여친이 계세요? 여러 명 있지. 여러 명이요? 서열 다 있고. 서열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늙으시나 봐. 사랑을 늘 하고 여친이 있으니까 젊음이 유지하시는 듯한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꽤 되시죠? 내일 모레가 80이야. 건강은 신이 내리는 거야. 내 밑에 놈들 여러 명 죽었어. 미리 쓰는 유서라고 있었어. 미리 쓴 유성.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반을 주라. 그 나머지는 그런데 그건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다시 썼어. 두 번째 쓸 때는 분배가 달라지지. 자식 셋이니까 4등분에 4분의 1은 나 옆에 있던 여자.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니 근데 김요선 기자님, 보통 우리가 이제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유서란 단어 또 유언이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할 텐데
조영남 씨는 역시 유서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밝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조영남 씨 하면 이퀄 특유의 유쾌함이 꼭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랑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와 함께 뭐 시간을 보내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나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여러 명 있다. 그리고 서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 시대를 앞서 나갔기보다는 시대를 뛰쳐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재산적인 부분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100억 원대의 청담동 아파트 내부를 공개하기도 하고 어머나. 인터뷰도 여기서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 파티도 이곳에서 많이 합니다. 네. 방송인으로서 꾸준히 또 활약도 했기 때문에 재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유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눈이 쫑긋해 귀가 쫑긋했던 것 같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반을 줘라라고 처음에 유서를 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썼는데요. 두 번째 쓸 때는 자식이 셋이다 보니까 4분의 3은 자식에게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줘라라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써놓고 정신이 퍼뜩 들었나 봐요. 근데 앞서 그 영상에 우리 MBN의 인기 예능 가보자고에 조영남 씨 이제 자택 내부가 나와서 공개가 됐고 와 저렇게 넓어?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안진영 기자님 그 마치 어디 미술 갤러리처럼 많은 그림들이 막 빼곡히 쌓여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금도 조영남 씨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요? 조영남 씨 인생에서 세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연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 세 번째가 그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대작, 대신 그림을 그리겠다. 이게 사기죄다라고 해가지고선 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그랬죠. 네. 이게 대법 결론도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0년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건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송에 나왔던 조영남 씨 댁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일단 집에 들어가면 거의 화실이에요. 그래요? 집에 그림이 가득한데 네. 평소에도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본인의 낙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조영남 씨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또 내기도 했었는데 본인의 예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남 씨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자유로운 영혼이란 그 표현과 직결되잖아요. 조영남 씨 하면은. 네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영남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편하다. 왜냐 아까도 노래하는 모습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막 악을 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복심으로 이 복성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진짜 노래가 자연스러워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조영남 씨 노래하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죠. 맨 처음 데뷔할 때는 딜라일라라는 노래로 이제 그 번안곡이죠. 데뷔를 했고 네네. 주로 이제 번안곡을 많이 세스봉에서 네.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어떤 층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는 20대만 좋아하고 어떤 가수는 뭐 60대만 좋아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조영남 씨는 시대를 초월하고 또 나이를 초월하고 그런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유는 네. 우선님 표현처럼 조영남 씨의 노래는 누가 들어도 시대가 다르더라도 늘 편안하게 들려오는 노래 그리고 가사가 사실은 또 사랑 노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이란 게 모든 보편적인 어떤 감성으로 가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100억 원대 이 집에 산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자신의 작사 작곡비에 많은 부분이 또 저작권료로 네.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영남 씨의 팔순잔치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재미난 에피소드는 저희가 지금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본방송은 내일 밤 11시 동치미 본방송을 보시면 정말 더 많은 풍성한 얘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MBN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
전종혁 씨, 김묘성 기자님, 불타는 트롯맨에 나왔던 그 전종혁 씨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에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죠. 트롯 가수 3년 차입니다. 전종혁 씨 이야기 맞고요. 어디서 데뷔를 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쟁쟁한 실력자들이 한데 나와서 대결을 했던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데뷔를 했고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불러만 주면 달려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와. 뭐 예를 들면 노래교실에서 불러주면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 분위기에 팬 서비스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있는 일정으로 전화가 띠링띠링 이렇게 울리면 잘 보고 있다가 목적지가 찍힌 그곳으로 또 달려간다고 아이고, 합니다. 또 막 그 사이에 또 행사 오라고 막 섭외전화 오라고 하네. 와, 대박 사건.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잠깐만. 바로 수락해줘야 돼요, 이거. 와. 네, 지금 8,100원짜리 잡혔습니다, 지금. 수고하세요. 네. 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용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그거군요. 장유민 변호사님. 이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까지 갔던 전종혁 씨니까 많은 팬분들이 막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전종혁 씨한테 배달 신청했을 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와, 진짜 왔다. 전종혁 씨 진짜 왔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저도 한번 응모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정종욱 씨가 그 배달 일을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누가 배달 기사분이 오셔서 띵동 눌렀는데 전종혁 씨를 마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신청하지 않아도 생계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무슨 팬 미팅, 맞습니다. 팬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아무래도 인기 가수고 그리고 데뷔까지 하는 거 가수로 데뷔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아니 돈도 어느 정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활동 기간 2년 동안 딱 한 번 정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정산받은 돈도 1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또 지금은 많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작년부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놓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 배달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불타는 트롯맨 정말 재밌게 마지막까지 결승무대까지 가슴을 졸이며 보셨던 분들은 전종혁 씨 얼굴 친숙하실 거니 다 아실 텐데, 근데 안지훈 기자님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2년 동안 보세요. 정산이 한 번 됐다. 무엇으로부터 이게 시청자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2년 동안 뭘 정산받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전종혁 씨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TV에도 자주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전종혁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은요. 한 번 출연료를 한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네. 신인은 그 정도 받겠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대 의상 준비하고 식대, 차량, 메이크업까지 하면은 그거 쓰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전종혁 씨가 2년 동안 정산받는 게 100만 원이다. 이게 열심히 활동을 해도 자기를 알리는 과정에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전종혁 씨가 원래는 프로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7살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는 국가대표로 빠지지 않고 발탁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졌고 네.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을 받았죠. 근데 무릎 부상으로 불의의 은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트로트 오디션이었는데 아하. 동아줄을 잡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물론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딱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만큼은 아직도 어색하다고 해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입니다. 이상하죠? 누구보다도 엄마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것 같은데 왜 어색할까요? 전종혁 씨가 20살이 훨씬 넘어서 27, 8살이 돼서야 그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연이 숨어있기 때문인지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법적으로 헤어지셨는데 선택권이 없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갔었어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좀 서운하고 서러웠죠. 엄청 서러웠죠. 이것도 처음 보겠네, 실제로 앞에서. 캠핑을 별로 갈 일이 없지. 근데 오늘 너무 좋다. 내가 편지를 써왔어. 아, 엄마한테. 아 진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우리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슬펐지.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해서 미안하다 말 아니야. 다음 생에도 꼭 내 엄마가 돼줘. 아니야. 다음번 삶은 내가 엄마 남편이 돼서 내가 남편이 돼서 힘들고 상처받지 않게 사랑할게 평생.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실 최재봉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이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해서 경연대회 또 행사 무대에서 밝은 모습, 노래하는 밝은 모습만 주로 보셔서 전종혁이라는 사람한테 저런 아픔이 있어서 이제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한 가지 놀라운 대목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 절대 앞으로 엄마 안 봐. 나한테 어릴 때 그렇게 상처 준 사람 나 절대 안 봐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엄마를 더 위로하고 지금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힘들었겠죠. 제가 볼 때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올 때마다 어릴 때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성인이 돼서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두 분이 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물어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누가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 이런 것만 봤어요. 예전에는 이혼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또 혼자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이제 엄마 성인이 돼서 자기도 힘든 삶을 살면서 엄마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엄마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엄마가 고생했던 거 다시는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이제 남편이 되지 다시 또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얘기했다가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의 역전 고난을 내가 이제는 보상해주고 싶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전종혁 씨의 저 마음은 엄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어렸을 때는 미움이었고 분노라고 했다면 성장해서 엄마의 삶을 이제 알게 되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그 미안함,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도 미안함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결국 저 편지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사실 조금 전에 엄마를 향한 손수 쓴 자필 편지도 잠깐 화면에 얼핏 보였습니다만 그 모습도 진솔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모습 있잖아요. 마치 팬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던 배달일 알바.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지금 전국에 배달일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방법 좋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종혁 씨가 한때 나 불탄 트롯맨 준결승까지 갔던 사람이야. 나 근데 나 이거 방송 내보내면 안 된다. 나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시청자분들한테 다 여과 없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에 드리는 편지에서 저도 딱 떠오른 게 아까 그 생활인의 모습, 배달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배달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내가 생활인으로서 물론 불타는 트롯맨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허명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사람 참 열심히 사네 그러네요. 하는 진심이 느껴지게 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진솔한 모습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전종혁은 믿을 수 있다. 실력 또한 믿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멋진 무대에서 만나 뵙기를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해 볼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이번 또 무슨 아찔한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12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한 남성이 흉기로 주민들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관들 한 식당 앞에 서 있는 남성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손에 든 무언가를 자꾸만 휘두르고 있죠. 충격적이게도 흉기였습니다. 세상에. 경찰을 보고는 또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경찰의 만류에도 남성이 계속 저항을 하자 경찰은 황급히 3단봉을 꺼내 듭니다. 네. 남성은 한쪽으로 경찰에 의해서 몰렸고요. 순식간에 3단봉으로 남성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를 내려 칩니다. 네네. 결국 흉기의 일부분은 저 멀리 이렇게 힘없이 날아가 버리고요.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야, 경찰분들의 신속한 제압 덕분에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인데 저 남성은 대체 무슨 이유로 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런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술집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신랑이 있었나 봐요. 귀가한다고 집에 들어갔었고 그에 승이 나서 가게에 찾아가가지고 출입문을 깨려고 돌로 찍고 있더라고요. 말 같은 거 할 그것도 없었는데 내가 가자마자 휘두를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3단봉을 가져갔죠. 얘기 듣고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긴박한 순간에 경찰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제압을 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식당 주인분과 승강이가 있었다고 그걸 또 화풀이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말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60대 남성인데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술이 취해 있었는데 세상에.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시비를 붙었으면 뭐 해결하고 집에 갔다잖아요. 네.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그러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다시 온 거예요, 식당으로. 근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위협을 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네. 흉기 들고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네네. 옆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네. 사람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흉기 내려놔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3단봉을 꺼내가지고 흉기를 내려치니까 분리가 됐고 바로 체포가 됐는데 현재 검찰에 송치된 건 아니고요. 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런 흉기 들고 난동 부리는 사건이 많아서 걱정인데 제발 저러지 않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짤이십니까? 아찔입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이번에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오호. 1998년 기억하시죠? 당시 IMF 경제위기 때문에 온 아, 나라가 힘들던 맞아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US 여자 오픈에 출전했던 박세리 선수의 그 장면을 보고 야. 많은 분들의 입에서는 혹소리가 나고요. 또 두 주먹은 불끈 쥐었고요. 눈에서는 또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그 레전드 영상 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함께 보고 오시죠. 네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해지고 나가
저 시청자분께 보여드릴 수가 이거 지금 닭살 소름 돋았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다시 봐도 너무 멋져요. 멋지죠. 당시에 LPGA에서 우승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박세리 키즈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 그 여성 골퍼들이 가서 정말 LPGA를 흔들었지만 그 당시는 진짜 골프는 백인들의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나 또는 박찬호 선수가 되게 미국에서 유명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야구 구단에 불과했지 LPGA는 뭐 미국 전역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가 보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다르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또 화제가 되냐 하면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골프 전문가들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진짜 감동스러운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세리의 1998년 US 여자 오픈 우승 당시 보여준 맨발 투혼이 골프 역사 20가지 중요한 순간 중에 4번째 순으로 대박 사건. 골프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유를 이렇게 돼요. 네. 박세리는 이 연장전 승리로 여자 골프의 판도를 바꿨다. 이야. 아까 판도 바꿨다는 그렇죠, 말씀 그렇죠. 드렸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히 그러니까 박세리가 당시 경제 위기를 겪던 한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 2가지 이유로 4위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세리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져 어깨 뿜뿜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빈집털이만 근데 뭘 노린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요즘 돌반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 한 돈에 7, 80만 원까지 어머나. 육박했다고 하는데 어허. 그래서인지 이 돌반지를 집중 공략한 누군가의 절도 행각입니다. 어허. 물론 돌반지만 훔친 것은 아닌데요. 준비한 사진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네. 훔친 물건들입니다. 어머머. 지금 뭐 자잘한 귀금속도 보이고요. 저 위에 돈다발부터 그죠? 뭐 네, 귀금속 그렇습니다. 어머머. 현금도 훔친 거예요. 뭐 번호를 매겨놨네요 비닐에.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 강남구 등의 빌라 7곳에서 거주자가 부재 중인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 중이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를 했는데 총 피해 금액이 3억 1천만 원 어머나,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절도 조직이 김묘성 기자님 절도 조직이 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저걸 지금 저렇게 훔친 거에 3억 넘는 돈을 설마 저걸 한 사람이 훔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적을 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절도범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하. 이동 시에는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억 넘는 돈인데 저 혼자 지금 철두철미하게 보세요. 휴대전화도 안 사용했어요. 여러 차례 옷 갈아입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경찰의 눈을 따돌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종근 평론가님 저렇게 뭔가 안 잡히려고 했는데도 경찰의 날카로운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옷을 뭐 바꿔 입든 아니면 안경을 계속 바꿔 쓰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네. 경찰 500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아, 이게 다 동일범의 소유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배회처 특정 그 공간을 이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공간을 좁혀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악구였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일대 유흥주점을 탐문했는데 아하. 그 탐문 결과 50대 남성을 특정하고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금 380만 원과 귀금속 등 총 60점을 이 남성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 압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잡아 천만다행인데 정말 잡아서 잘했어요 경찰분들이. 근데 최재명 교수님 물론 도둑질, 강도질에 뭐 나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50대가 왜 이거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빈집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50대가 빈집털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일정한 주거도 없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번영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피해금 대부분을 어디다 쓴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흥비, 도박비. 이러니 평생 이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네. 남의 돈 훔쳐가지고 그걸로 도박을 하고 유흥비로 씁니까? 이런 데 써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 관계자의 말을 보면 더 화가 왜요, 나는데요. 또? 이 피의자가 훔친 것들 있잖아요. 돌반지니 또는 뭐 피해품들 중에 그렇죠.
가족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 이런 것도 훔쳐갔어요. 유품이잖아, 유품. 유품이죠. 어머, 세상에. 이런 거 훔쳐가면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어머니에 대한 또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억장 받겠어요. 무너지죠. 그리고 돌반지도 그래요. 세상에. 아이에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훔쳐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부모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돌반지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추억이 담기고 가정의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물건까지 훔쳐가는 저 악랄한 모습이 네. 정말 화가 많이 나고요. 네. 저 사람 처벌을 좀 심하게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아까 들어보니까 3억 넘게 훔쳤다는 이 인간인데 잡고 봤더니 수중에 380만 원 먹혀서 자기 집에 숨겨놨겠죠, 나머지 돈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유흥비랑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그리고 금도 환가를 해가지고 현금화한 다음에 정말 흥청망청 썼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징1, 징2 이렇게 남아있는 범죄의 흔적들은 어느 순간은 이제 유죄가 확정되어만 이 추징 몰수된 다음에 주인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돈을 잃어버린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뭐 민사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사람이 다 소비를 한 상황에서 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말 이익으로 귀결되기는 피해자분들한테 어려워 보입니다. 이 수법으로 봐서는 이번이 초범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무거운 법의 처벌 받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목이 아리송이에요. 두리번 발만 동동. 이게 뭐예요, 안지용 기자님? 네, 지난달 18일 점심때쯤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약국에 갔다 나온 여성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리번거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네? 거는 건데 왜 이 여성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약국 앞의 상황입니다. 한 여성이 약국 앞에서 나온 다음에 그럼 당연히 약을 받고서는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리번거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거 자체로 무슨 일이 있어 보이죠? 네. 다급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묻기도 하는데 네. 이 여성 급기야 본인이 이런 걱정되는 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지 네.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약국에서 뭔가 나와서 발만 동동한다. 김 변호사님 약간 언뜻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는 것이 분명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약국 가기 전에 영상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약국을 찾았던 여성의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탄 남편은 약국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기로 하고요. 아내는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국에 간 사이에 남편이 휠체어로 움직여서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남편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아이고, 어머나. 경찰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곳저곳 남편을 찾아 헤매던 여성.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 홀로 이동 중이던 남편을 발견했고요. 네네. 한달음에 달려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좀 보내. 이제 만났네요. 네, 이제 만났어. 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진짜 지금 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래서 여보 세상에 어디 간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 하고 이제 안 왔던 것 같아, 세상에. 그런 거죠. 경기 저 60대 남성 지금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좀 떨어지고 의사소통도 힘드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런 분이 지금 잠깐 약국에 약사로 들어갔는데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란 상태였고 사실 이제 남편이 치료를 받고 그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저런 일이 발생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차, 순찰차를 타고 평소에 병원 들렸다 약국 갈 때 들리는 곳들 있잖아요. 네. 쭉 돌아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결국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저 장면 찾게 된 거거든요. 어머.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네. 평소에 안 다니는 길인데 네. 결국 만나게 돼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분을 순찰차에 태워 40분 동안이나 주변을 돌았대요. 경찰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같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병을 좀 자주 왕래하긴 했었는데 이 약만 지어오는 상황이어서 얼마 걸리지 않았었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잘 계시다가 이제 그날은 갑자기 이제 불상지로 이동을 하신 거죠. 예, 약국에서 한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했어요. 남편분 찾았을 때도 와이프분이 말을 하셔도 의사소통은 잘 안 됐어요. 세상에 자기의 일처럼, 왜냐하면 경찰분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아마 그 마음으로 찾아주신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희가 이런 경찰분들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바로 서울 서부경찰서 응암 3파출소, 128출소 아니에요. 3파출소예요. 응암 3파출소의 한진택 경장님과 동료 경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